맞이할 우리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의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인터넷 강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만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발표는 최초 예측과 기후변화 환경의 미래를 참고해 제작하였고, 이 발표를 보시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의 세 가지 위기를 제시합니다. 먼저 이 AI, 그리고 핵전쟁, 그리고 이 기후변화, 이 세 가지를 미래 인류의 큰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 저는 이 AI 문제를 중점으로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정보량의 지금과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AI의 발전 속도가 18개월마다 반도체 처리 용량은 2배씩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이 모의 법칙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많아지고 인간을 위협하는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는 이 새로운 실존적인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인류가 앞으로 맞이할 인류 실존적인 위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민주주의의 위기, 또 인간의 무용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작인 사피엔스와 인류의 미래를 조명한 호모데우스를 집필한 작가의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에서의 투입과 산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정책 결정기구에서 반영해 어떠한 제도라든가 정책을 통해 실현하는 산출의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정책 결정기구를 구성하는 주요 행정가, 정치인들은 투표를 통해 산출이 되지요. 유권자들의 요구를 담아서 정치인들이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보자가 정책 결정기구의 일원이 되어 유권자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투입입니다. 이때 유권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주위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비즈니스계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거나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요구에는 자신들의 이익도 고려가 되겠지요. 앞으로 자신의 회사가 드론 사업을 할 것이라든가 우버택시 같은 공유경제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을 할 것이라든가 말이죠.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들이 왜 드론, 공유경제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일까요? 그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죠. 드론과 공유경제 모델,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미래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이런 정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여 정치권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렇게까지 설명한 것은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현재에도 우리는 유의미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떨까요? 정보가 엄청 많아집니다. 결국 유권자나 정치가나 모두 정보 파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측은 힘들어지고 유의미한 투입이 줄어듭니다. 정치인들은 의미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일부 정치인이 어찌어찌해서 유의미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해도 유권자는 그것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현상이 심해된다면 정당, 선거, 의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정치는 쓸모가 없어집니다. 실생활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계의 의사결정권에서 정치권, 즉 정치인과 유권자는 소외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사결정권을 차지할까요?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보유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각국의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관련돼서 말을 더 해보자면 미래는 인류에게 고민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소설 멋진 신세계를 읽어보셨나요? 그 소설 속에서 지배층은 행복을 이용해 시민들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통제된 환경 속에서 계속된 주입교육과 소마라는 일종의 마약을 이용해 사람들이 항상 행복에 젖어있도록 합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계급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마약과 주입식 교육을 통해 그들은 육체적 쾌락과 일차원적 행복에 지배당합니다. 불만은 없고 모두가 만족합니다. 아주 안정된 사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하는 인간, 생각하는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은 사회에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지경 전쟁과 갈등에 지쳐 자신들의 자유와 행복을 교환하고 스스로의 통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갈등의 길을 놓이게 될지 모릅니다. 자유와 인간다움을 위해 정할 것인가? 혹은 자유인간다움을 1차원적 행복과 맞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썩 좋지 못한 21세기 미래에 적합한 정치 구조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만이 계속 발전하여 저희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결국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인류가 어떻게든 답을 찾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요. 그것이 독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 격변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시스템 형성에 여러분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AI의 등장과 우리 직업세계의 변화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직업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앞으로 자동화가 심해지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즉, 무용계급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과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직종이 출현한 것처럼 똑같은 양상이 생길 것이라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기계가 육체적 능력을 앞질렀을 때 인간은 새롭게 인지적 능력이 필요한 일을 맡아왔습니다. 조립 기계의 등장과 로봇 공학자의 등장, 컴퓨터의 보급과 IT 업계의 등장 등이 예시이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적 능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지적 능력까지 넘어선다면 인간은 인간만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제3의 능력 관련 직종으로 가야 하지만 이 제3의 능력이 존재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유발 하라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3의 능력이 창의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창의력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번뜩이는 창의력을 통해 로봇으로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혁명들, 정보혁명이나 4차 산업혁명 등은 잘 살펴보면 소수의 일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제3의 능력 차산책으로서 적응성과 유동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근원을 살펴봅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수많은 환경에서 우리는 생존 전략을 바꾸어가며 살아남았고 현재 여러 문명을 세우며 번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AI는 어떨까요? AI는 인간이 감독하여 인간이 만든 훈련형 데이터를 통해 학습합니다. 즉, AI는 인간이 던져준 특정한 데이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두뇌는 경험을 통한 다양한 응용력 있는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적응력과 유동성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부지런히 익히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답을 찾고 싶으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에 대한 얕은 지식이라도 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얕은 지식이라도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AI는 아직까진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건 블룸이라는 학자가 개발한 사고력 체계입니다. 수능이나 혹은 리트 같은 쉽게 생각해서 외워서 푸는 게 아닌 머리 써서 푸는 시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체계에 기반하여 출제됩니다. 인간은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무엇보다 종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종합해 큰 그림을 그리고 유의미한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AI는 아직 그 능력이 부족합니다. AI는 현재 지식과 이해 정도에만 머물러 있고 더 상위 계층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고차원적 사고는 일부 창의력을 요구하는데 창의력은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AI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서 문이과가 사라진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적응하려면 그 이전의 과학기술을 알아야 하고 그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미래에 살아남는 사람은 인간 세상과 과학기술의 세계를 모두 포괄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에 통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얕은 지식이라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국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그들과 협업함으로써 온 세상을 포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아는 능력이다.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어떤 도움을 청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이를 통해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은 바로 폭넓은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결국 세상은 자연 선택설을 따라갑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도태됩니다. 제일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격변 한가운데서 여러분은 주체적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말한 인간의 제3의 능력,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폭넓은 지식을 통해 갖춘 융합적 역량이 없다면 도태되고 정말 쓸모가 없다고 낙인 찍히는 무용계급으로 전락해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회와 시스템의 형성 과정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핵입니다. 세계사 핵 문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미국, 러시아 혹은 미국, 중국 간 대규모 핵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핵이 너무 셉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보통 한 방 맞으면 두 방으로 갚아야 되고 또 다시 두 방을 맞으면 네 방으로 갚는 좀 보복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싸우는 나라가 핵이 몇 개 없다면 조금씩 끝나겠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핵이 너무 많습니다. 또 싸우게 된다면 정말 세계 대전으로 확산됩니다. 주변 동맹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력 구도를 고려해보면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핵을 먼저 쏜다면 그땐 정말 핵탄 수천 발이 지구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강대국 모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서 서로 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인류는 핵의 어마무시한 파괴력 때문에 아파트 핵을 펴내기도 했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무엇보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전쟁들을 생각해봅시다.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한국 전쟁 등등 모두 표면적으로는 명분, 이데올로기의 충돌로 일어났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물질 경제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말할 수 있겠고 베트남, 한국 전쟁은 자신 진영의 패권 강화를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뤄내고자 한 것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젠 물질보다는 무형자산인 지식이 더 많은 가치를 갖습니다. 지식 기반 경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핵전쟁으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인류가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성을 이루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핵전쟁의 위협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극단으로 달려갈 때 이성을 발휘해서 막아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몫입니다. 선동되어 그 물결을 휩쓸릴지 이성적 사고를 유지할지에 따라 인류의 핵 문제는 달려있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불확실성, 비가역성, 이해관계에 참여함과 복잡성,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불규칙성이죠.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의 불규칙성입니다. 서구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단 선진 산업 국가들의 오염물질 유출, 에너지 낭비, 자원 남용 등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개도국은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지리적 기후적 조건과 더불어 기반이 취약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은 원활한 대처를 하기가 힘들죠. 유명한 투발루의 상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 자본가들은 당장 본인들은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계속합니다. 기후변화는 악화되고 개도국은 피해를 보고 가난해지고 탄소 배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통섭이라는 책의 저자인 윌슨은 이런 상황을 인류의 병목시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류가 스스로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2100년쯤 되면 환경친화적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이 기간을 잘 넘기느냐입니다. 윌슨은 인류는 지구 생명들과 함께 병목의 위기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지혜를 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기술 발전은 물론 지정학, 경제화에 오르는 복합적 사회적 프로세스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원인 행위자와 피해자의 불규칙성을 극복하며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화두가 제시됩니다. 방금 말한 것들을 위해선 세계적 운영기구가 필요합니다.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유기적 협력, 인류를 통한 기술의 개발 등은 온 인류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일이고 이를 수행할 때 그 중심에는 일종의 세계운영기구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운영기구,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계 정부는 더 이상 멀리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계적인 체계 속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도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게 이해관계의 첨예함과 복잡성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유처럼 기후변화의 문제는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은 기후변화의 해결을 위해선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1970년 대서야 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와서야 전 세계가 동참하는 작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현재 트럼프의 독단으로 미국은 탈퇴한 상황입니다. 국가 단위의 대응은 매우 느리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기후변화 이슈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의 관심 바뀌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과의 싸움에서도 밀려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네트워크 이외에 다양한 조직들의 움직임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은 자발적인 시민 참여, 시민과 연계된 탈중앙화된 조직들이 유연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큰 틀에서 목표를 제시한다면 이런 여러 다분화된 조직들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선 강력한 구심점을 해줄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민간 차원, 지방 정부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탈중앙화된 조직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입니다. 이 불확실성과 비가역성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선 예방적, 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의 비가역성 때문에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행동을 미루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칙으로는 사전 예방적 원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불확실함과 비가역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접근과 사회과학적 접근을 어우르는 융합적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은 자연과학적인 관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지구의 에너지 흐름은 인간사회의 정치, 경제적 요인에 의해 그 규모와 내용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런 융합적 접근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언급한 첫 주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 강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한 줄기로 모아지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존적 존재로서 인류의 최대 위기라면 기후변화는 말 그대로 인류가 정말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맞닥뜨린 최대 위기입니다. 결국 인류가 맞이한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융합적 접근은 필수적입니다. 작년 강의에도 똑같이 강조했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래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나는 문과형 인간, 나는 이과형 인간, 이젠 소용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괜히 틀을 만들어서 자신을 그 속에 가두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틀을 깨시고 더 많은 분야를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더 이상 개인, 국가가 시야의 범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인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논할 때 지구 반대편에선 대결전등조차 못 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의 행동이 그 누군가에겐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양극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인류가 건전하게 번영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각과 시야가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